제가 발표할 주제는 시라토리죠. 시라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사학 중에서도 만선사라는 것들을 창조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라토리가 키운 만선 역사지리조사부라는 그곳 출신의 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이나바 이와키치라든가 제6 발표에서 발표를 해주실 세키네 선생님 주제인 쓰다 소키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사학의 모든 논리와 이론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원점에 바로 이 시라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그 PPT를 보시면서 그 간단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저는 그 본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근대 일본의 동양사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군부와 밀착되어서 근대 정치 권력이 추구하던 군사적 확장과 팽창의 논리를 대변하였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선도하거나 선동하는 역할을 자임하였습니다. 권력과 밀착된 학술활동으로 학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와 독보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그는 근대 일본의 아주 전형적인 관변학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국가 일본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요한 내용, 여기 안 나온 내용 이외에 좀 설명이 긴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일본은 군벌이 권력을 독점한 채 군사대국을 지향했던 병영 국가였습니다. 군벌은 전 근대식의 유제인 무사서의 전통을 근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독일에서 이식받은 근대식 통제 기제를 사회 곳곳에 적용해서 근대의 병영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군벌은 에도 말기라는 특정 시점의 경험과 그 경험이 지향했던 전 근대적인 가치관들을 근대의 틀로 재해석하여 근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가장 근대적인 통제수단이었던 헌법, 교육, 군대제도 등에 접목함으로써 근대 일본인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규범체계로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간혹 군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일본사를 하시는 분과 한국사를 하시는 분들, 혹은 그리고 정치사나 정치 사회 쪽에서 용어를 좀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그 정치학이나 혹은 사회학에서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그 집권 세력을 군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사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데요. 저는 제 관점에서는 군벌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군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막말 하급 무사들에 불과했던 군벌은 자신들에게 결여된 정통성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차관점은 천황의 권위,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였죠. 막벌을 지지한 효명천황이 돌연사하자 19세의 어린 명치를 왕위에 세운 군벌은 쉽게 천황의 전통과 권위를 전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 하급무사들이 천황이 담지한 그 정통성의 대리인을 참칭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정변으로 권력을 획득한 메이지 군벌은 그 권력을 독점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군대를 장악하고 헌법을 통해 군대의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천황의 권력 아래 묶어놓고 군대에게는 예외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군대를 통한 권력의 재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었죠. 근대국가 일본의 군사적 긴장이 느슨해지면
권력의 기반인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명분을 잃고 군부가 사회의 주요 의제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군벌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거나 발생해도 여전히 군대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유지할 명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군벌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오키나와, 대만, 조선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을 시작으로 만주, 중국, 동남아, 태평양으로 전선을 계속 확장하면서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을 확대 조성하고 이를 명분으로 군대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쟁과 침략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강한 군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담론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벌에게 담론의 생산지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역사학이었던 것입니다. 일선동조론, 만선사관, 조선정체선론 등 바로 이러한 그 사관들이 이 시기에 메이지 군벌의 확장 정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요 담론들이었습니다. 제1교포 사학자 이진희가 광개토 대항비문에 대한 변조서를 제기하자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근대 시기 일본의 역사 연구 및 식민사학과 관련된 참모본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참모본부장은 근대 군사제도를 정비한 야마가타 아리토모였습니다. 이 참모장인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79년, 80년에 이런 10여 명의 장교를 주재무관, 연구생 등의 명목으로 청에 파견했습니다. 이들 밀정의 임무는 현상의 조사 탐색에 머물지 않고 장래의 전쟁에 써먹기 위한 역사 연구까지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침략 전쟁을 목적한 군부는 참모본부의 밀정활동, 그리고 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역사 편찬이 1973년, 1880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이 아니라 나카스카 아키라라는 사람이 지적을 한 거고요. 이런 참모본부의 조사활동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 사람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모본부의 조사활동은 침략을 위한 자료 수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역사 연구 역시 침략 정책의 수행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사활동은 조선에서도 청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1880년 초 조선어학습을 위한 어학생으로 10명의 군인이 한국으로 파견됐고 곧이어 호리모토 레이조라는 군인이 서울에 파견되어 이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겸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에서도 청에서와 똑같은 밀정체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들 밀정의 주요 임무는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 참모본부의 조사 사업은 역사서의 편찬으로도 이어졌는데 지도 제작이 침략을 위한 전술 기반을 확보하려는 현실적 성격이었다면 역사서의 편찬은 담론의 생산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정책의 결정에 이용하려는 전략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경지대 등의 연구기관이 생기기 전에 군대가 확장 정책을 위해 직접 역사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담론화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전문 지식을 갖춘 사학도들이 양성된 이후에는 군부가 직접 조사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군벌은 군대의 조사 사업 대신 이들 연구자들을 활용해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군부와 연구기관이 결합하게 되고 뒤이어 산업계까지 참여하여 군산학 복합체가 탄생하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동경지사에 설치되었던 만선 역사지리 조사부입니다.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을 매개로 군부, 산업계, 학계가 이렇게 중간에 써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는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시라토리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국가의 구조,
그리고 군대, 시라토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뭐 생애를 보고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뭐 자연스럽게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및 청년기는 시라토리가 태어난 1865년부터 동경제대를 졸업하는 1890년까지입니다. 이 시기 시라토리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훗날 제국 일본의 주축이 될 친구들, 그리고 일본의 사학계를 구축한 창립의 학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요. 특히 메이지 유신과 함께 시작된 그의 유년기는 메이지 군벌이 강제한 근대적 담론들을 받아들이며 자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으로 작용을 하였고, 이런 상황은 주변 지인들의 영향과 맞물리면서 그를 메이지 정권의 정책 비전과 군국주의적 발전 전략에 강하게 경사되도록 하였습니다. 학습원 시절은 동경대를 졸업하고 학습원 교수를 하면서 동양사로 전공을 바꾸고 만선사를 개발하는 시기입니다. 1890년 7월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8월에 학습원 교수가 됩니다. 동양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가 일본주의에 입각해서 청일전쟁 직전의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본의 발전 전략을 조선 만주의 침략에서 구했고, 학습원 원장이던 미우라 고로로부터 강력한 정치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벌의 실세를 원장으로 모시게 된 그 시라토리는 다시 없는 기회를 잡은 거죠. 미우라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군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조선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것을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본의 그런 그 밀실 정치나 이런 거랑 상당히 긴밀하게 관계가 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우라 고로가 학습원의 교과에 동양사 교과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라토리는 자기가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동양의 역사 교과 설치를 탁견으로 본 시라토리의 견해는 군사적 확장 정책의 목표로 동양의 각 나라를 겨냥한 군벌의 이해에 강하게 동조하고 있음을, 그리하여 그러한 침략에 일치하는 연구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미우라 고로가 동양사를 너희들은 배우고 나중에 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웅대한 의지를 꿈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시라토리한테는 당신 서양사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고 동양사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 조금 있으면 이 모든 나라를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구메이 피라 사건이 시라토리가 정치적인 사학자가 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학습원에서의 경험과 미우라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미 정치적인 시라토리 사학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99년 로마의 국제동양학회에서 그 논문 2편을 제출해서 호평을 받습니다. 이러한 평가 덕에 박사학위를 받은 백조는 시라토리는 1901년 학습원 지원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2년간 유학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라토리 평생에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거고, 이때의 경험이 평생에 시라토리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든 상당하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토리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유학에서 돌아올 때는 개통 직후에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서 귀국을 했는데, 이런 노선으로 귀국한 이유가 바로 곧 일본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 국내의 상황, 특히 시베리아 철도에 연한 각지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 시라토리는 서양사에서 동양사로 전공을 바꾸고 역사학을 극단적인 정치적 학문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시라토리는 과격하고 국수적인 군벌의 이론이었던 미우라와 밀착되면서 전형적인 관변학자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학술은 더 이상 순수한 학문의 영역이 아닌 정치적인 담론과 책략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동경제대 겸임 및 만선역사 지리조사부 시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동공학문소가 생겨서
쇼와 그 황태자를 가르치기 바로 이전까지의 활동기입니다. 유학을 마친 시라토리는 동경제대의 교수로도 활동하는데 그는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만한의 땅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 방면에서 학술로 연구한다는 것은 학문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지 경영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역시 만선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인식하기보다 학문적으로도 인식했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라토리는 1908년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그 총재인 고토 신페이는 대만의 식민정책에도 아주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과 함께 만선사 연구의 심장부인 만선역사 지리조사부를 만철 동경지사에 설치합니다. 이노우에 나오키와 시라토리와 이나바가 일본 참모본부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선사학을 제기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 일본의 참모본부, 만철, 조사부로 이어지는 만선사학의 삼각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군산학 복합체가 초보적이나마 궁극주의적인 목표를 위해서 가동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몽골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시라토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몽고가 러시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남만주에서 일본 세력의 실추가 초래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면서 경계의 시선을 보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시라토리의 관심은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만선에서 다시 몽고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개념이. 네 번째, 동궁학문소 및 동경제대 전임교수 시절입니다. 1914년 5월 학술원 초등과를 쇼와가 졸업하니까 동궁학문소를 설치해서 쇼와를 교육을 합니다. 이때 시라토리는 가장 중요한 과목인 역사를 담당합니다. 군벌, 관료, 경제인을 아울렀던 그의 인맥은 드디어 왕족까지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메이 정권이 정통성을 위해 내세운 가장 중요한 상징가치인 천황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그가 메이지 군벌과 완전하게 이해를 같이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메이지 군벌로 그 정도의 그 위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동궁학문소에서 활동은 그에게 보다 큰 학술 권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1919년에 제국학사원 회원, 이게 그 영국으로 말하면 왕실 아카데미 뭐 그런 거고 한국은 학술원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최고 원로급 학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명예의 전당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동경제대의 전임교수로 영전하였고 1922년에는 문부성의 명으로 유럽에 파견되는 특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925년 환갑을 맞아 동경제대를 퇴직했는데 이때 그 환갑 기념 논문은 아마도 그 일본 그 활력 기념 논문에 선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년의 시라토리는 동경제대 퇴직 후부터 사망하는 1942년까지입니다. 동경제대 퇴직 전에 동양문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라토리는 동양문고에 연구부를 두고 이곳을 퇴직 이후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로마어로 출간된 구문 동양 문고 논청 등등 이 두 가지 책에 대해서는 내가 동양학에 세계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라고 자부를 하였습니다. 한편 동양문고는 매년 봄, 가을 동양학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동양학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생 제도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 시라토리는 병을 무릅쓰고라도 출근을 할 만큼 동양문고와 그곳에서의 활동에 커다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1년 만주국이 세워지자 만선사학은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정치 실무인 만주국의 존재는 생명을 다해가던 만선사학의 논의에 일시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 된 1938년 가을 가벼운 뇌일열로 쓰러진 그는
손자의 권유로 천주교세를 받아 교인이 되었고 1941년 치카사키 별장으로 옮겨 지내다가 42년 3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기 시라토리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가 쌓아온 학문적 경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사실상 만선사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학자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때문인지 이 시기 그는 정치적인 색채가 가장 희미합니다. 그리고 그 학문적 권위나 품격 뭐 이런 것들, 후학의 양성에 골몰한다든지 전 시기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모습의 시라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 그 어릴 때부터 쭉 보면 어느 시기까지는 이렇게 훈장을 따고 학술원 이렇게 학사가 됐을 땐 이랬는데 학사원, 나중에 늙어서 사진들을 보면 훈장 이런 게 없어요. 훈장 같은 것도 안 달고 뭐 좀 아주 그 순해진 그 인상이랄까, 그 전에 비해서는 뭐 그런 건 좀 개인적인 주관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시라토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라토리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걸 뭐 굳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향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라토리는 메이지 군벌의 근대화 담론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군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천황제와 확장 정책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그들의 이해가 같은 곳에 있음을 평생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입니다. 시라토리의 성공은,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빠르게 군벌의 이해나 정치적인 목표를 간파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역시 누구보다 빨리 실행하였다는데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라토리의 특성이 형성되는 데는 몇 가지 전환점 및 계기가 몇 단계의 전환점 및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가정의 환경입니다. 이 뭐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가정 환경이 좀 독특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둘째, 훗날 일본사에 입신양명한, 나중에 뭐 외무 대신이 되거나 뭐 교토 지사가 되는 이런 친구들이랑 중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셋째, 다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습원에서 메이지 군벌의 주요 인물이자 국수주의자인 미우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넷째, 동궁학문소에서 황태자 시절의 쇼와를 가르친 것도 상당히 그 생애의 어떤 충격적인 계기가 됐을 겁니다. 시라토리 사관의 핵심은 한마디로 학문과 정치의 일체화 혹은 정치를 위한 학문으로 요약됩니다. 학문은 단지 학문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황국의 발전과 진출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학문가는 그의 네 전환기 중 세 번째 단계까지는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5단계는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고 그러는 시기니까 그 시기를 빼놓는다면 세 시기 동안은 정치적인 관점이 점점 고조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시기는 조금 가라앉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이제 쟁점들로 들어가서 간략하게 그 시라토리 지금 읽으면서 그 생애 동안 발생했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복합체, 군산학복합체. 참모본부의 밀정들이 군사조사 사업을 통해 근대 초기의 학술활동을 주도하다가 1886년 동정제대 사학과가 설립되자 역사에 대한 조사와 연구 기능을 동정제대로 이관했습니다. 군대의 역사 연구와 관련된 기능을 이전받은 동정제대는 사실상 군대로부터 역사 연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다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부 그 역사 연구 의제는 따로 있지만 군대로부터 분명히 그 군대가 수행하던 조사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물려받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역사 연구에 대해서. 특히 조사부의 존재는 군벌이 전장으로 확보한 이익으로 기업을 만들고, 기업은 군벌의 침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지원하며, 연구기관은 다시 군벌의 침략 정책을 옹호 선도하는 담론을 생산함으로써 서로 공생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군산학 복합체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라토리의 동양사학의 논리.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하면, 하나는 1899년 로마 국제동양학회에서 제출한 논문으로 바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 뭐 이건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하여간 그랬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시라토리가 로마자로
두 가지 잡지를 펴내고 이것들로서 동양학을 세계적인 지위로 올려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대 일본인들은 서구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과대평가하고 동양의 가치는 철저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거의 사실에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에게 서양은 그때는 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데는 지옥 내지는 동양인이 사는 곳은 땅이었고, 자기들은 중간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저기까지는 못 갔고 이 사람들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얘네들을 우리가 지배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중간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서양의 우월성이나 서양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고정되고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시라토리의 동양학은 일본 제국주의적 침략과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마저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오리엔탈리즘의 쌍생아 혹은 사생아라고 할 만합니다. 그의 동양사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가 기존의 동양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재구성한 동양을 학문의 주제로 대상화하여서 일본식의 학문 체계를 부여한 동양사를 제조하고, 이렇게 제조된 동양사를 역시 서구 제국주의가 인식한 일그러진 아시아 위상이자 그 질서인 오리엔탈리즘의 주요한 하위 장르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던 이중의 과제였습니다. 일본의 패전은 결국 그의 동양사가 서양이 오독한 동양과 일본 제국주의가 오독한 동양 사이에서 벌인 위험한 불장난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라토리아 실증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주의라는 단어는 모든 초월적 사변을 배격하고 관찰이나 실험으로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지식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영국 경험주의 및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반종교적이면서 사변적인 형 이상학과는 대립을 하는 사조입니다. 관찰 가능한 데이터, 실험 검증에 기초한 자연과학을 최선의 지식 획득 모델로 보고 그 방법을 인문 사회과학 영역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과학 만능주의 풍조를 배경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19세기 중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증주의를 얘기하면 일부에서는 상당히 경멸을 뜻하는 의미로 특히 인문사회학에서는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라토리에 대해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랑케의 제자인 리스의 영향을 받은 실증주의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만선사관의 관점에서 쓴 글들은 단 한 편의 글도 실증주의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증주의는 편견을 가진 연구자에 의해서 실행될 수 없고 실행되지도 않습니다. 시라토리는 앞서 보았듯이 메이지 군벌의 확장 정책과 개인의 영달이라는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역사에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과 만주를 식민화하고 침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만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아주 거대한 편견을 가지고 역사에 접근한 사람이 실증주의를 실행할 수 없었겠죠, 사실은. 실증주의는 그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연역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학적 고찰과 실험 절차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균업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시라토리의 만선사는 매우 강한 정치적 주관과 편견에 근거하여 연역적으로 모종의 결론을 내려놓고 사료를 편집하여 짜맞추는 연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고구려를 조선의 역사에 포함시켰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해명의 절차도 없이 고구려를 만주사로 빼고 또 1904년까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일계통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동일계통론을 부정하는 입장에 섰던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천주교도 시라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요. 이건 제가 상당히 추정에 근거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토론자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메이지 군벌이 기획한 근대 병영사회 일본은 확장과 침략에 다른 꿈이 허용되지 않는 전체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꿈을 꾸고 우리가 자유나 이거 학문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회적으로는 통용되지 않고 그 국가에서 채용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도 나오지 않고 탄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메이징우멀과 시라토리가 계획한 동향은 확장과 침략의 망상이 빚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천황주의자로서 신의 영역을 사칭한 오만에 빠졌던 시라토리가 말년의 신의 어린 양을 자청하며 천주교도가 된 천주교에 입교한 사건은 일본 근대의 구조 및 의미와 관련해서 의미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제가 저기다 그려놓은 이유는 신을 대신해서 동양을 창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들과 제국주의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게 정말 저런 창조가 가능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